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뉴스판 시작합니다. 탄핵 시계가 제깍제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판은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네, TV조선의 단독 취재 결과 두 쪽짜리 계획서에 500억 원이나 되는 국가 예산이 척척 지급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최순실 게이트도 들여다봅니다. 준비된 소식은 잠시 뒤 보내드리고 청와대부터 연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내놓을 게 있다는 것 같은데, 자, 홍혜영 기자, 박 대통령이 추가 담화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네,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없지만 청와대 참모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광욱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이 헌정 질서에 따라 이양되도록 심사숙고하고 있다면서 곧 결단을 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지도부도 청와대가 4월 퇴진 당론에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허원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 대통령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4월 퇴진 당론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4월 퇴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4차 담화를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추가 담화를 한다면 이 탄핵 열차를 멈추기 위해서 퇴진 시기를 새누리당이 언급했던 4월보다 좀 더 당기는 그런 마지막 카드 혹시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부분이 청와대로서도 고민거리입니다. 지금에 와서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수용한다고 해봤자 이 탄핵 표결을 늦추기가 어려워진 탓입니다. 촛불 민심이 즉각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진 시기를 발표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내부 판단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광욱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날짜를 못 박는 데는 많은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대변인 브리핑을 취소하는 등 침묵을 지키면서 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비박계가 이 박 대통령 퇴진 선언과 상관없이 이제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름 대책을 세울 것 같은데요. 네, 청와대가 비박계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에서 설득 작업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압박이나 회유를 보이면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은 청와대로서도 조심스러울 겁니다. 한 비박계 의원은 박 대통령과의 면담이 야합으로 비춰질까 봐 부담스러웠다면서도 박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하거나 직접 호소에 나서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청와대 입장 표명과 상관없이 9일 탄핵안 표결 때까지 매일 청와대 200m 안에서 촛불 시위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화문의 촛불로 대변되는 광장 정치가 여의도 국회를 이끄는 국면이 됐는데, 자, 집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윤수영 기자, 오늘도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습니까? 네, 현재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에는 경찰 추산 400명이 모여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저녁 8시부터는 청와대 200m 앞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상국민행동은 오늘부터 매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일 밤 청와대 근처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외치겠다는 겁니다. 법원이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평일에 안에 밤 10시 이전 청와대 200m 앞까지 집회를 허용한 데 따른 겁니다. 집회는 광화문뿐 아니라 여의도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국정농단 게이트 청문회가 열리는 내일과 모레 민주노총 등이 국회와 전경련, 새누리당사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는 9일 있을 탄핵안 표결이 통과되도록 압박을 가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주최 측은 탄핵안 표결 다음 날인 10일에도 7번째 대규모 주말 촛불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표결 결과에 따라 촛불 민심이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주말 집회 이후 탄핵이 기정사실화하면서 각 당의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는 기존 당론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친박 진영에서도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도 나왔습니다. 김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통령 4월 퇴진이라는 새누리당 당론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비박계의 입장 번복이 불쾌합니다.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그 부분을 받아들일 것으로. 주말을 거치며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퇴진 일정 제시와 무관하게 탄핵 표결 참여로 기울었습니다. 저희 당 의원들도 다 참여를 해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이 옳다. 친박 의원들도 속속 탄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는 친박 의원도 3명 이상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수도권 친박 의원은 국민들의 분노와 여망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투표에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북 출신인 정운천 의원도 전북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에서 제명되더라도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촛불 민심의 분노 앞에 박 대통령의 최후보로였던 친박마저 무너질 조짐입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쟁 장소를 아예 국회로 옮겼습니다. 매일 촛불 집회를 국회에서 열고 소속 의원들은 탄핵 표결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는 이른바 탄핵 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소영 기자. 민주당이 국회 안팎에서 촛불을 들었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는 국회 밖에서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장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금 전인 오후 6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1야당의 최대 주주인 문재인 전 대표가 국회 밖으로 촛불을 들고 나왔고 제1야당은 대의기관인 국회를 촛불 마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매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100시간 연속 팟캐스트와 국회 안 촛불 집회를 민주당은 100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하는 릴레이 탄핵 버스터를 이어갑니다. 이 탄핵 버스터는 우리 국회의원 120명이 전원 참석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시간 국회에 상주하며 매일 오후 2시 30분에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플랜 B는 없다며 배수진도 쳤습니다.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미 국회를 우리가 스스로 해산하자는 그런 각오로 임하자 하는 의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정희 박근혜로 압축되는 구질서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탄핵으로 국민 권력 시대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도 선명성 경쟁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여당과의 협상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국회 앞마당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김동철 의원도 원래는 협상파였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강경해졌습니다. 김보공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신임 비대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탄핵을 최초로 주장했고 국면을 주도해온 이므로 국민의 지상명령인 탄핵을 기필코 성공시키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야 협상을 통한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지만 이제 협상은 없다는 강경 노선으로 돌아섰습니다. 소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의 명령,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신 그 당명에 따라서, 당론에 따라서 국민의당은 오늘부터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는 오는 금요일까지 국회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협상 창구를 열어뒀던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이 삼지대라며 개헌을 위한 비박, 비문과의 삼지대 연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새 야당 공조를 튼튼히 해서 국민과 함께, 촛불과 함께 촛불 민심에 밀리고 밀린 국민의당 지도부가 탄핵 외길로 들어섰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국회에선 현재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가 10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에 대한 첫 국정조사이기도 한데요. 이 최순실이 어떻게 프리패스로 청와대에 드나들었는지부터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 등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과연 청와대는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요? 국회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우 기자. 자,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가 명쾌하게 답을 좀 내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야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10시간 가까이 청와대 출입 기록과 또 의무 기록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1급 기밀이라며 답변할 수 없다거나 모르쇠로 일궈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조사는 잠시 정해 중이고 잠시 뒤 저녁 8시부터 속개됩니다. 자, 최순실 등의 그 관저 출입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좀 있습니까? 여야 의원들은 청와대 방문자 출입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경호실은 거부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청와대 관저를 사적으로 출입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만 박흥렬 경호실장 대신 참석한 이영석 경호실 차장은 보안 손님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답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청와대 관저에 의료 장비를 갖고 드나든 사람이 있었다는 청와대 기록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차장은 관저 출입은 2급 비밀이라며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청와대 이선우 의무실장이 뒤늦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용된 내역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광옥 비서실장은 축성 주장이라고 일축했고 이선우 실장은 대통령 관련 처치는 기밀 사안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논란이 일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란 씨 남편, 이 남편의 병역 특혜 의혹도 나왔어요. 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안 의원은 정유라 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신모 씨가 이 공익요원 근무 중 독일로 출국해 정유라 씨와 신혼생활을 보냈다며 병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병무청은 국회에서 정식 요청이 오면 관련법을 파악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나 신 씨는 이 한 번 입대를 연기한 것일 뿐 곧 현역으로 군대에 갈 것이라면서 안 의원의 의혹 제기를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김명우입니다. 네, 내일은 재벌 총수 청문회가 열리고 모레엔 최순실이 나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이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이 없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 씨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국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계획인데 청문회장까지 실제 데려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최환영 기자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최순실과 언니 최순득, 조카 장시호 등 최 씨 일가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중이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국회에 나갈 수 없다는 게 최순실의 주장입니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을 진상규명하는 국정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의 인물들이 국정조사위를 지금 국정조사 특위는 동행 명령장 발부를 경고했습니다. 청문회 당일날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동행 명령장 발부하겠습니다. 다른 핵심 증인들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장모는 주소지에 없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서조차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불출석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 모독죄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은 최대 벌금 700만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국회 국정조사가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역사의 부끄러운 장면이 내일 되풀이됩니다. 권력과 재벌의 결탁이라는 캐캐묵은 모습을 또다시 우리 국민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사전 답변서를 통해 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는지 앞다퉈 해명을 했습니다. 삼성은 승마발전, CJ는 문화발전, 이유는 다양했습니다만 현대차의 변명이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답했는지
백대우 기자의 리포트 한번 보시죠. 주요 대기업 중 미르, 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204억 원을 출연한 삼성의 국회 사전 답변서입니다. 승마협회에 26억 원을 기부한 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을 맡고 있어 승마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에 관련된 내용이나 최순실 씨 모녀에 자금을 제공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회장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128억 원을 출연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한류를 확산시켜 중국 등 전 세계의 차량 판매를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111억 원을 출연한 SK는 문화체육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두 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한 롯데 측은 박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에 대한 논의가 일절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가성 출연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13억 원을 출연한 CJ는 문화 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에 동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대기업들은 국정조사 특위에 관련 자료를 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봤더니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먼저 연락을 했고 대기업 총수들은 삼청동의 안가에서 30분가량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근처 주택가 사이에 철조망이 있습니다.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이 길을 따라가면 삼청동 안가로 불리는 곳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7월 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모임 직후 이곳에서 7개 그룹 총수들과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현대차, 2월 16일 SK, 2월 22일 포스코, 3월 14일 롯데그룹의 회장들을 독대하면서 방문 기록이 남지 않는 이곳을 이용했습니다. 연락책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었습니다. 빠르게는 2, 3일 전, 늦게는 당일 면담 직전에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은 청와대에서 단체 면담 후 복귀하다 안 전 수석의 전화를 받고 차를 돌려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자료엔 LG, 포스코, 롯데, SK, 현대차, CJ 등 대기업 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한 경위들이 소상히 적혔습니다. 총수들은 주로 오후 시간에 30분가량 짧게 박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인원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강요나 수석 비서관들의 독대 보고는 거의 받지 않으면서 대기업 회장들은 은밀하게 안가 독대를 한 겁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정경련 회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9명의 재벌 총수들이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이 때문에 자리 배치를 둘러싸고 물밑 신경전도 아주 치열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앉는지 나름 원칙이 있었다는데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하는 대기업 총수는 모두 9명입니다. 주요 재벌 총수가 한꺼번에 청문회에 나온 건 지난 1988년 50 청문회 이후 28년 만입니다. 마쿠에선 총수들의 좌석 배치를 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눈길을 많이 받는 가운데 자리는 서로 피했습니다. 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옆자리도 깊이 좌석이었습니다. 특위에서 중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하고 일할 수가 없죠. 그대로 지정한 대로 앉아야죠. 기업 간 논란이 과열되자 국정조사 특위는 증인 좌석 배치를 나이 순으로 결정했습니다. 비교적 젊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가운데에 앉고 고령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손경식 CJ 회장은 양끝에 배치되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좌석 배치는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이 직접 국회 의사국가 조율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왜냐하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십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내일 청문회에 나올 재벌 총수들은 밤늦게까지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각 그룹은 법무, 대관, 홍보팀이 주축이 돼 의원들의 질문을 사전 입수하려고 애썼고 이를 어떻게 피해갈 건지 또 국회 출입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서초동 삼성 사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청문회 출석 대응팀이 있는 40층은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 청문위원들의 집중 공격이 예상되는 이 부회장은 밤이 깊도록 청문회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 김승현 회장은 오늘 출근하지 않은 채 자택에서, 고령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청문회에 대비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면서 막바지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총수 출석을 앞둔 9개 그룹은 좌불안석입니다. 생중계되는 청문회에서 말실수는 회사의 글로벌 이미지 실추와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임직원들은 밤늦게까지 청문위원 사무실을 돌며 예상 질문을 확보하는 데 안간힘입니다. 의원실에서 예상에서 혹시 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계속 선택하고 있는 거지. 안 주더라도 한 군데 몇 번 가면 어떤 류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정도는 다 한다. 각 그룹들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내일 총수를 수행하는 인원은 10여 명 정도의 소수 정예로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사안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탄핵, 이것이 궁금하다. 정치부 강상구 기자 나왔습니다. 자, 강 기자. 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탄핵 가결 이후 하야가 가능하나? 어떻습니까? 답은 가능하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공무원은 탄핵 절차 중에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사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렇게 바람직한지는 별개입니다. 탄핵을 당해서 물러나가게 되면은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네. 무슨 뭐 연금 다 받습니다. 다 박탈당합니다. 네. 근데 잦은 사임을 하면 그거 다 받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고려. 처벌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을 해도 탄핵 표결이 가능한가? 어떻습니까? 대답은 안 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네네. 대통령은 사임하는 즉시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즉각 사임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되면 재발의가 가능한가? 뭐 보통 일사부재리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은 가능합니다. 이게 아마 좀 의외이실 텐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배우죠. 그게 뭐냐면은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안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같은 회기 아닙니다. 우리 탄핵 표결을 12월 9일에 하죠. 근데 12월 9일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임시국회를 다시 열면은 회기가 바뀝니다. 새로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 내에서는 안 되는데 회기가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9일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 소추의 내용을 바꾸면은 또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재발의가 가능하다. 그럼 탄핵이 부결되면 뭐 난리가 나겠습니다만 여하튼 형식적으로는 다시 할 수 있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탄핵에 대한 궁금증이 워낙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내일 또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탄핵 열차에 이어서 박 대통령을 수사할 특검 열차도 출발했습니다.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특검보 4명과 1차 파견 검사로 진용을 갖췄습니다. 내일 바로 검찰의 수사기록 사본 검토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특검보에 임명된 4명이 박영수 특별검사와 악수를 나눕니다. 박 특검은 지난 2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판사 출신 1명, 검사 출신 3명을 선택했습니다. 부담을 내면서 하십니다. 특검께서 어려운 일을 맡으셨다고 와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승낙을 했습니다. 박충근 특검보는 2003년 대북 송금 특별수사팀에 파견된 경험이 있고 이영복 특검보는 2012년 디도스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했습니다. 양재식 특검보는 박 특검과 같은 로펌 소속이고 유일한 판사 출신인 이규철 특검보도 박 특검과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윤석열 수사팀장과 힘을 합칠 1차 파견검사 10명도 오늘 확정됐습니다. 부장검사급 3명, 부부장검사급 2명, 평검사 4명 등으로 기존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이 포함됐습니다. 내일부터 특검보와 파견검사가 합류하면 바로 검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서류 수사가 시작됩니다. 즉시 기록 검토 및 증거물 분석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 강남 선능역 인근의 특검 사무실도 계약해 일주일간 내부 공사를 진행합니다. 박 특검은 나머지 10명의 파견검사도 이번 주 중반쯤 요청해 주말까지는 특검팀 진용을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장효욱입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서 고등학교 졸업도 취소됐습니다. 출석 인정 공문을 허위로 조작했는데 정유라 씨는 이제 중졸이 됐습니다. 이게 누가 교육농단에 공모했는지는 사법당국에서 밝혀질 전망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승마협회가 지난 2014년 청담고에 보낸 공문입니다. 국가대표 합동훈련에 당시 고3이던 정유라 씨를 참가시켜달란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로 정유라 씨는 62일을 빠지고 출석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합동훈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지금 앞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개인 운동이잖아요. 따로 뭐 소집이 돼가지고 이제 뭐 다른 그런 거는 없었어요. 승마협회는 당시 훈련이 취소됐는데 정신이 없어 취소 공문을 보내지 못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승마협회 공문은 중간 결제자가 2명 이상인데 청담고에 보낸 공문은 기한자와 최종 결제자뿐이어서 급조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서울교육청도 허위 공문임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무단결석으로 출석 일수가 모자라고 교과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아 정시 졸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대 퇴학과 입학 취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취소까지 정유라 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 돼버렸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최순실 일가의 주치 역할을 한 순천향대병원 교수가 정유라 씨 출산을 돕기 위해 제주도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정도로 최 씨 일가와 밀접했다는 건데 이 교수는 서병석 전 청와대 주치의와도 친분이 두터워서 이 비선 진료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송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A 교수가 최순실 씨 일가와 가까워진 건 정유라 씨 수술을 맡으면서부터입니다. 최순실, 정유라 모녀는 물론 최순득, 장시호 모녀까지 최 씨 일가 주치의 역할을 10수년간 해왔습니다. 특히 A 교수는 지난해 5월 정유라 씨 아이를 받으려고 제주도의 한 병원으로 직접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딸이 전화가 왔어요. 죽겠다고 그냥 뭐 살려달라고 막 그러고 하도 울며 그러길래 수술해 주세요 선생님 막 해갖고 제가 갔었어요. 도착 전 정 씨가 이미 출산을 한 상태였지만 이후 정 씨가 아들과 함께 독일에 피신했을 때도 도움을 줬습니다. 이게 그 가족들이 그 약을 보내려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써준 것 같아요. A 교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을 받고 장모인 김장자 씨와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전 청와대 주치의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과는 학회 활동 등을 같이 한 20년 직입니다. 이 때문에 A 교수가 주치의 선정 과정 등에 영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이렇게 최 씨 일가의 비선 진료 의혹이나 단골병원 특혜 의혹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는 건 관련자들의 계속된 거짓말 때문입니다. 이 청와대 전 주치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은 계속 말을 바꾸고 거짓 해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인 박모 씨가 대표인 YJ콥스. 이 회사 리프팅실을 서울대병원에서 쓰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처음엔 박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왔어요. 부인이 제 방으로 왔어요. 그냥 화장실, 산부인과 화장실.
그런데 특검을 앞두고 박모 대표를 소개한 사람은 순천향대병원 A 교수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서울대병원의 리프팅실 도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적극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유력자가 연락을 했을 거라면 비서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적어놨을 텐데. 하지만 이 해명도 자신이 대통령 주치의였을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이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과 만나는 자리에 박 씨를 데려왔다고 번복했습니다. 정부 예산 15억 원을 지원받은 김영재 봉합실 연구개발에 참여한 사실에 대한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원장은 연구 초기 잠깐 이름만 걸어둔 정도였다고 했지만 함께 연구에 참여한 교수는 서 원장이 주도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창석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봉합사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 개발해볼래? 그냥 결론이 나죠. 서 원장은 계속되는 말바꾸기를 해명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박태환 선수의 금지 약물 투약이 최순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실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최순실이 딸 정유라를 IOC 선수위원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잠재적인 경쟁자였던 박태환에게 약물로 위해를 가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스포츠 영웅까지 농락한 그 충격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된 이후 지금까지 무슨 주사제인지 모르고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태환의 금지약물 투약 과정에서 최순실 측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순실이 자신의 딸 정유라를 IOC 선수위원으로 만들기 위해 잠재적 경쟁자인 박태환을 견제하려 했다는 얘기.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박태환 측은 검찰에 수사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저희 측에서 수사 의뢰 요청한 적 없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는 수사 요청을 의뢰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박태환 측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차운 병원과 그 병원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그분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다라고 하셨어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환에게 주사를 처방했던 의사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촛불 전국을 타고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스물스물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하는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내란 선동 혐의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 석방까지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거들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탄핵을 결정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인데 그 결과까지 문제 삼을까요? 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2014년 12월 당 해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까?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됐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헌재 판결 2주 전에 통진당을 해산시키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촛불 집회에선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주장하는 피켓도 등장했습니다. 최순실 사태를 이용해 종북 실체를 감추고 부활을 꿈꾸는 모양새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9년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한 수 거둡니다. 문화예술계 인사 탄압, 통진당 해산 주도 이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엔 헌재 선고 2달 전에 연내 선고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 측이 헌재에 협조 요청을 했거나 접촉을 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당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찬성 8, 반대 1로 결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인의 일방 주장에 논평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세희입니다. 지난 주말 시위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도 열렸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당사에 계란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시위가 끝나고 나서 말끔히 청소가 됐습니다. 당사 경비를 담당하는 의경들이 청소를 했다는데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십 명이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냅니다.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가 창문에 묻은 계란 자국까지 닦습니다. 지난 3일 일부 시민단체의 규탄 집회로 더러워진 새누리당 당사 건물을 청소하는 의경들의 모습입니다. 현수막까지 새로 달아야 할 정도로 계란 세례를 받았지만 경찰들의 청소로 지금 새누리당사 앞은 이렇게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경찰 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당 당사를 청소하도록 한 것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경찰관들을 사역에 동원한 것이죠. 노비로 부린 것입니다. 부대 지휘관은 근무지를 청소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발적으로 그 청소를 위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지휘관이 뭐 시키고 그런 것도 시키면 할 수도 없고. 경찰 수뇌부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의경들이 근무하는 장소다 보니 청소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야를 떠나 경비 업무를 맡은 곳에 청소까지 해주는 건 경찰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권단체는 경찰청장과 부대 지휘관을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정치 속보기. 오늘도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 나왔습니다. 자, 배 부장. 네. 자, 9일이면 탄핵. 뭐 이거는 확실히 되는 거죠. 탄핵 정족수가 채워졌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게 지금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이 비박들을 상대로, 키를 진 비박들을 상대로 지금 여당과 야당, 청와대가 사실상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촛불 쓰나미가 정치판을 집어삼킬 듯 몰려오자 여야 각축전이 시작됩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탄핵에 키를 진 비박을 향해 국회 해산도 각오하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함께 가자고 달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대통령 퇴진할 거라고 회유하네요. 하지만 유승민 의원, 탄핵으로 한 발 옮기고 김무성 전 대표도 고민하다 따라가네요. 정진석 원내대표,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합니다. 외통수에 몰린 박 대통령, 뭔가 승부수를 던질 태세인데 비박은 탄핵판으로 달려갈까요? 네, 지금 보니까 뭐 비박에 모든 눈길이 쏠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한 29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네.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했으니까 네. 비박계에서 28명만 가세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네, 그게 그렇습니다. 채워집니까? 어제 사실 모인 의원 수가 2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의견이 만장일치됐다 했지만 사실 속내를 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간 이 유승민파와 김무성파의 약간의 온도차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온도차가 상당히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가자는 쪽인데 거기다가 지금 뭐 비박이나 일부 중도파가 가세하면서 40명까지 늘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변화가 어떨지 모르니까 지금 7일이나 8일쯤 이 하루 이틀 전에 아예 찬성한 사람들 명단까지 다 해서 서명해서 공개해버리자. 이러면 어떻게 뭐 위반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혹시나 부결되더라도 우리는 확실히 찬성했다는 걸 국민한테 보여주니까 역풍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형국입니다. 뭐 과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같은 거 통과될 것 같은데 안 된 경우도 있고 네. 거의 비밀 무기명이라서 자기 뜻을 뭐 그렇죠. 끝까지 말은 봐야 해도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친박이나 뭐 그쪽에서도 약간 흐름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중도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샤이 박근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샤이 탄핵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결국 민심에 밀려서 탄핵으로 가는데 말만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부 지금 커밍아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파 중에 지금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가서 탄핵 성사위에서 노력하겠다. 지역이 전주. 그렇죠. 네. 호남이니까. 그런데 또 강원도가 그 지역구인 이철규 의원 네. 여론조사를 결정하겠다. 그럼 뭐 하나만 하는 얘기죠. 뭐 여론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책임은 피하면서 가겠다 이런 거고요. 또 친박 의원들 중에도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그래도 우리
탄핵 표결에 들어가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친박 지도부가 원래는 앞으로 9일날 표결에 아예 거부해서 안 들어가야지 표 단속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지금은 안 들어갔다가 탄핵 반대파로 찍히면 역풍부니까 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하도 많으니까 그냥 들어가기로 거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무기명 투표라는 거에 좀 기대서 자기 익명성을 보장받겠다 이런 뜻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방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말은 하고 그러니까 입안하는 그러니까 이탈표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가려낼 수 있습니까? 이탈표도 분명히 있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미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 말을 하고서 탄핵 찬성파 이쪽으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친박하고 결을 가른 사람들은 이 부결되면 제일 먼저 죽습니다. 비박계가 제일 먼저 죽겠죠. 비박계가 왜냐하면 집도 절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입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찍혀버린 사람들은. 근데 이제 테두리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거꾸로 친박들이 표 단속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지금 반기문 총장이에요. 반 총장 지지파들이 지금 갑자기 탄핵 찬성으로 막 돌아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친반들이 반박으로 돌아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이 어제 메시지를 냈어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정 정상화. 이것이 바로 탄핵으로 가자는 메시지를 읽혀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반기문 총장이 살려면 친박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따로 이 여권의 다른 세력을 만들거나 제3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려면 아예 탄핵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를 없애야지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탄핵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밀어줘서 아예 탄핵 찬성파 새로운 세력을 삼아서 거기서 반기문 총장을 중심으로 세우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려 있다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그건 참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기서 지금 탄핵을 통해서 이걸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당하고 있을까요? 그게 이제 관건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 승부사 기질을 볼 때는 뭔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나 이정현 대표도 멍석을 깔았지 않습니까? 4월 퇴진론 이미 수용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갖고 되겠느냐? 그건 승부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기를 더 당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월이나 3월로 뭐 한 달 정도 더 당기는 게 크게 뭐 임기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탄핵만은 면해서 뭔가 친박이 살 길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인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박 대통령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잘못이 없다 얘기할 경우엔 완전히 역풍이 불 수가 있고 또 설사 조금 땡긴다 하더라도 비박들이 여전히 그래도 안 됩니다 할 경우에는 하나만 한 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야 뭐 좀 억울함을 좀 풀어보겠다 이런 뜻이 더 강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3차 담화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들어가면 또 다시 촛불의 불길이 또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만약 탄핵이 실제로 통과가 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야권에서는 싫어합니다. 그럼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헌법적으로 보면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야당은 일단 무조건 탄핵시켜보고 그 다음은 나중에 보자 이거죠. 대안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단 탄핵시켜놓고 황교안 총리를 대체하는 다른 권한 대행을 또 뽑거나 아니면 황 총리를 아예 식물로 만들어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헌법적으로는 권한대행을 또 권한대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다음에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면 그 전에 부총리를 뽑아놔야지 또 부총리가 그걸 이어받습니다. 근데 부총리는 지금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야권이 생각하는 그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쉽지가 않고요. 결국에는 식물총리가 되는데 이건 나라를 위해서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안보, 경제, 현안 하나도 처리가 안 되고. 그걸 해야죠. 그러려고 그러니까, 권한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식물화 시킨다는 건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금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헌재를 압박해서라도 최대한 그 심사 기간을 줄여서 대선을 아주 조기에 치른다. 그러면 내가 준비된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역시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게 상권 분립에 있어서 국회 의견을 또다시 한번 심판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 탄핵에 대한 결정을 국회가 압박을 한다? 네. 그건 조금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정 공백이 길어지니 빨리 대선을 치러서 이 다음 리더십을 빨리 뽑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것도 역시 촛불에 기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들어가면 일단 3월 말까지 안 될 경우에 네.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나 빠진 상태에서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도 지금 논란거리 아닙니까? 논란거리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아주 혼돈의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배 부장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문화융성 사업 관련 비리를 상부에 보고했다가 아프리카 오지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TV조선이 단독 보도해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권부를 자극한 내용이 바로 미르재단 관련이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특종, 김태용 기자입니다. 지난 4월 8일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취임한 여명숙 개인물관리위원장은 국정원 직원 김모 씨에게 4차례 경고음을 울리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먹구구 운영을 지적한 이 제보엔 게이트 수준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정원은 이 내용들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여 전 본부장이 5월 2일 마지막 5번째 메일을 보낸 뒤 급변합니다. 여 전 본부장은 이 메일에서 유령법인 미르재단에 기업들이 400억 원을 모아줬는데 이상하다며 이사장이 김영수이고 그 부인이 문화창조융합벨트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적었습니다. 국정원은 나흘 뒤인 5월 6일 이 메일 내용을 보고한 직원 김모 씨를 아프리카 내전 지역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20여일 뒤엔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여 위원장에게도 본부장직을 그만두라고 종용합니다. 여 위원장은 5월 말 문화창조융합벨트 본부장에서 보직 해임 통보를 받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국 그 미르재단 관련 내용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 국정원 소통관 분이 순환을 겪으신 게 아닌가. 국정원이 미르재단에 대해 미리 알고 사전에 의혹을 덮으려던 정황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차은택 씨는 문화창조융합벨트 본부장을 하면서 여기저기 공연장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융복합 공연장으로 만들기 위한 잠실 체조 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50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한서는 달랑 A4 용지 2장도 안 됐습니다. 한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차은택 씨가 문화창조융합벨트 본부장으로 있을 때 만든 K-팝 공연장 조성 사업의 계획서입니다. 서울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공연장으로 바꾸는 500억 원이 넘는 사업인데 단 2장에 담겼습니다.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미리 인허가와 공사 준공 일정까지 주먹구구로 적었습니다. 향후 경제 효과나 일자리 효과 추정은 30년간으로 적혔지만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제대로 된 정책 보고라면 적어도 수십 페이지에 걸친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첨부되는 게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차은택 씨의 기획안은 달랑 2장이었고 이를 토대로 500억 원 사업에 사부에 떴습니다. 실제 공사는 내부를 그대로 둔 채 천장 철골 구조 리모델링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몇백억 분담은 일반인 같은 아마 싹 부시고 할 거예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 245억 원을 이곳에 투입했습니다. 내년에 책정된 233억 원도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 취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한우루입니다.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2번째 날인 오늘도 핵심 증인들은 불참했습니다. 자료는 부실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이 어떻게 무슨 일을 벌였는지 또 세월호 7시간 동안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속 시원히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맹탕 국정조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팜포커스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증인들이 안 왔습니다. 최재경 민정수석,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 등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장의 출석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최재경 민정수석이 무슨 국정현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간호장교 조대위를 정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국정조사 첫날인 30일에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장모 김장자 씨 등은 출석 요구서 수령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 청와대 무단 출입 등 국정농단 세력의 행태,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 등입니다. 하지만 물어도 답할 사람이 안 왔고 요구한 자료도 안 왔습니다. 법무부에 요구한 자료들이 하나도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호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의원님들의 그 자료 제출 요구에 지금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을 가장 안 한 그룹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마약류 관리 대장 부분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대답도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직도 그걸 모르신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여 의원들은 각종 자료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진은 기본. 하루 전의 얼굴과 4월 16일의 얼굴이 다르다. 주사를 맞은 얼굴로 보인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주한 미국 대사가 7시에 정확히 맞춰서 불을 껐어요. 영상도 상영됩니다. 규제 프리존에 대해서 자료 영상 1분짜리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규제 프리존, 규제 프리존, 규제 프리존, 규제 프리존, 규제 프리존, 규제 프리존. 급기야 청와대에 반입된 미용 주사들도 등장합니다. 지난 2년 태반 주사라는 거예요. 여성들 피부 미용에 좋다는 겁니다. 태반 주사나 배곡 주사 맞아 보셨어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저는. 김관진 실장님 맞아 보셨어요? 안 맞아봤습니다. 이번엔 서적. 참여정부 인사 시스템을 다룬 책을 새누리당 의원이 가져왔습니다. 대통령은 노셔도 돼요. 7시간. 아무것도 안 해요. 인사만 잘해주시면. 임진왜란 때 선조가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 실패와 적재적소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지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판 포커스였습니다. 외교 안보 공백을 틈타 중국이 사드 배치 원점화를 위해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듯합니다. 송중기, 전지현 씨 등 한류 스타들이 중국 TV 광고 모델에서 잇따라 교체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하이, 较亮你的美. 지난 5월 중국 업체 비보는 한류 스타 송중기 씨를 광고 모델로 내세워 단숨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지난달 출시한 신제품 광고 모델을 타이완 배우로 교체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휴대폰 업체 오포 역시 기존 모델인 전지현 씨 대신 중국인 스타 안젤라 베이비를 기용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 당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한류 스타의 출연을 금지하는 이른바 한한령 때문입니다. 최근엔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업체들마저 한한령을 의식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원액기 업체 휴롬은 기존 모델인 이영애 씨와 함께 타이완 배우 자우 요우팅을 기용했습니다. 한한령을 미리 알고 바꾼 게 아니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상황을 저희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수현과 송중기 씨를 모델로 써온 다른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합작회사가 있거든요. 그쪽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경분리 원칙을 저버린 중국 당국의 압력에 한류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북한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 이집트 기업 오라스콤이 계열사은행의 평양 지점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의 전방위 제재에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이집트 통신 대기업 오라스콤은 지난 3일 카이로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국제은행 오라뱅크의 평양 지점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 평양에 진출한 지 8년 만에 문을 닫은 겁니다. 오라은행 개업식이 16일 평양에 있었습니다. 오라스콤은 공문을 통해 대북 금융 제재가 강화되면서 규제 위반에 따른 처벌과 책임 부담 또한 커졌기 때문에 평양 지점 폐쇄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라뱅크는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주요 인사와 기관을 상대로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고 발생한 수익을 이집트로 송금하는 일도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이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 함께 보완 발전시켜서 오라스콤은 북한에 설립한 이동통신 자회사 고려링크는 대북 제재와 상관없기 때문에 운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뉴스 뒷이야기를 풀어주는 더하기 뉴스 코너입니다. 박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첫 번째 더하기 뉴스 아이템 볼까요? 자, 발모제 주인은 오늘 국정조사에서 박영선 의원이 주장을 한 내용이죠. 네, 더민주 박영선 의원이 오늘 국정조사에서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탈모제를 8알씩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2년간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군지는 지금 의무실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이 말한 약품은 프로스카라는 약품이고요. 원래는 전립선 비대증, 전립腺 비대증 치료제인데 5분의 1로 쪼개서 조금씩 먹으면 탈모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탈모 치료제로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박 의원 말은 청와대 구입 약품 목록에 이 약품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8정씩 받아갔다. 쪼개 먹는 특성상 8정이면 딱 한 달치고 이게 분명히 누군가 탈모 치료용으로 받아간 게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국민 세금으로 누군가 탈모 치료제를 먹었다. 누가 먹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게 박 의원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국정조사 중간에 혹시 누가 실제 사용했는지 그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있었나요? 아직 청와대에서는 사용처를 딱 공식적으로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국정조사 자리에서 같은 당 김경진 의원이 머리 숱이 없는 차은택 씨의 외모를 거론을 하면서 차은택 씨가 일주일에 2번 청와대를 들락거렸고 박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약품을 사용할 일이 없다 이러면서 의혹을 제기를 했고 당연히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뭐 성형에다가 발모제 의혹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이게 단순한 시선 끌기용 폭로가 아닌지 여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더하기 뉴스 한번 볼까요? 빨간 칠. 지난주에는 박정희 전 생가의 방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흉상에 또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예, 영등포구에 있는 물레근린공원. 물레근린공원에 있는 흉상입니다. 그 육군소장 군복을 입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흉상 얼굴에 저렇게 빨간 칠이 돼 있는데요. 얼굴에도 빨간 칠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옷깃에 유난히 그 계급장에도 빨간 칠이 세게 돼 있죠. 그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코 부분도 훼손을 가한 듯이 충격을 가한 듯이 훼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높이 한 1.8m 정도 좌대 위에 흉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좌대에도 철거하라 이렇게 해서 빨갛게 누군가 써놓기도 했습니다. 뭐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린 거군요. 네, 빨간 스프레이를 칠했는데요. 어제 공원 관리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흉상을 중심으로 그 이중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울타리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기 때문에 누군가 마음 먹고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출입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칠을 해야겠다 해서 한 게 아니라 마음을 먹고 들어가서 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경찰은 주변을 탐문을 하고 CCTV 분석을 통해서 범인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한번 잡아야 될 텐데요. 자, 세 번째 뉴스 한번 볼까요? 자, 공익이 아니다. 정유라 씨 남편 얘기군요. 신주평 씨. 그렇습니다. 의혹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다시 또 입장을 밝혔어요. 오늘 국정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정유라 씨의 남편인 신주평 씨가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독일로 출국을 해서 정유라 씨와 신혼생활을 즐겼다 이렇게 폭로를 했죠. 자신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에 대해 병무청은 개인 기록이라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 정식으로 확인 요청을 하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오늘 신주평 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밝혔군요. 네, 신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독일을 간 것이 아니다. 네. 아직 그 군복무를 시작을 안 했고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만간 입대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마필 관리사였다는 세간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은 기술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달 한 매체에서 공개된 그 최순실 씨 가족이 인수한 호텔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에 키 큰 인물이 본인이다 이렇게 의혹이 있었는데 예. 그 사람도 본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실시간 검색어로 이순주평 씨와 함께 오늘 또 하루를 달궜던 분이 바로 허경영 씨인데 허스트라다무스, 이게 또 무슨 내용인가요? 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가로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랑 허경영 씨를 합성한 단어 허스트라다무스가 오늘 또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허경영 씨가 4년 전인 지난 2012년 12월에 한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 시국을 예상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시민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나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물러나려고 하고 그거라도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영상을 보니까 4년 전에 지금 이 상황을 예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발언 외에도 이제 허 씨는 이 방송에 출연을 해갖고 이 정국이 5년을 가질 못한다, 5년을 가지 못하고 무슨 문제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부터 레임덕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뭐 대선을 일찍 시작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기를 1년 정도 양보할 수도 있지 않겠냐 등 예상되는 어록을 남겼었습니다. 당시에 허 씨의 발언 내용을 한 네티즌이 찾아내서 인터넷에 올렸고 지금 돌아가는 시국이 허 씨의 말과 매우 유사하니까 인터넷에서 갑자기 화제가 된 겁니다. 한쪽에서는 허 씨의 예상에 대해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예측이라거나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격이다 이렇게 냉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허경영 씨는 워낙 뭐 공중부양부터 시작해서 손 놓고 운전하기 황당한 주장과 언행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화제가 될 정도면 사실 그동안에 믿지 못했던 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또 화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더하기 뉴스의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개와 잉어의 진실로 시작하겠습니다. 1988년 이래재단 청문회 때였습니다. 의원들은 재단 민간연구소에 웬 군견들이 있냐고 추궁합니다. 조경은 왜 그리 호화롭고 비단 잉어 연못이 왜 필요하냐고도 묻습니다. 50대 경호실장 안현태 씨는 군견 훈련소에서 들여온 경비견들이라고 답합니다. 이 연구소에는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 42명과 이동 무성국, 이중 철책, 감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지하 수영장, 사우나, 축구장도 갖췄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고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이 재단에 600억 원을 바쳤습니다. 정주영 현대 회장은 당시 일회 청문회에서 시류에 따라 편히 살려고 돈을 냈다는 명언을 남깁니다. 한 의원이 내일 정치 상황이 바뀌면 또 시류를 탈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천년을 가도 마찬가지다. 권력 앞에서 만용을 부릴 이유가 없다. 일회에 돈 낸 게 떳떳치 않다는데 현대가 파산하면 떳떳하겠는가. 내일 최순실 청문회에 대기업 총수 9명이 출석합니다. 28년 전 일회 청문회와 많이 닮았습니다. 지금 안종범 전 수석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장세동 씨입니다. 그는 강제 모금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우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생각도 똑같아 보입니다.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회의 돈을 조금밖에 안 낸 국제그룹은 공중분해됩니다. 미르재단의 기금을 적게 낸 대기업 회장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대통령 뜻이라며 한 대기업 부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정주영 씨 말대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권력 앞에서 만용 부릴 일이 아닌 듯합니다. 이러려고 민주주의 했나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1회 청문회 땐 의원들이 출석한 기업인들을 증인님, 회장님이라고 아주 공손히 불러 국민의 부활을 돋웁니다. 질문하게 돼 죄송하다며 머리까지 조아렸습니다. 그러니 속 시원히 진실을 밝혀낼 리가 없었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딸랑딸랑 청문회, 하나마나 청문회를 보지는 않겠죠. 분노에 찬 온 국민의 시선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입니다. 이번 청문회가 기업들이 권력의 사익을 보태주고 대신 편의를 챙기는 식의 해묵은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공상에 그칠까 봐 말입니다. 앵커 칼럼, 이래와 미르 사이 30년이었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반복되는 전통시장 대형 화재. 자, 서울에 위치한 전통시장들은 화재 대비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은평구의 한 재래시장. 당장 지붕부터 화재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제 지붕 재료 같은 것들이 불에 잘 타는 재료일 경우에 오히려 화재 확산을 부추기는 상황이 되는데요. 또 이제 화재가 지속되면 구조적으로 붕괴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취약한 상황이고요. 저쪽에 끝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저 부분이 네네. 우레탄 폼인데요. 저런 부분도 화재에 더 취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천장엔 노후한 전선들이 잔뜩 엉켜 있습니다. 전기선이 너무 많잖아 지금 배치된 게. 쓸데없는 선이 너무 많지. 후드 덕트 안쪽에 기름때가 묻거나 실제로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점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이 붙는 경우에 사실상 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소화기는 낡았고 이게 오랫동안 그냥 고정을 시켜놓으면 이 안에 약재들이 가라앉은 채로 굳어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 이게 잘 분사가 안 돼요. 방수기 문은 물건이 가로막아 열기조차 어렵습니다. 콘센트는 비닐로 동동 싸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멀티탭에 콘센트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지금 꽂혀져 있는 걸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열기들이 이렇게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상문도 위아래 걸개 탓에 재빨리 열기도 힘듭니다. 다른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때에다가 막 전선 케이블에 막 먼지에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취약한 상황이죠.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불꽃이 발생했을 때 바로 옮겨 붙어서. 가연성 침구가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지만 화재 감지기엔 선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보험 넣어달라 해도 이 보험을 안 넣어준다고 오래된 이제 시장이. 서울시는 전통시장에 고해상도 CCTV를 설치해 화재 감시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화재에 취약한 천장과 전선, 소화전 교체가 당장 시급합니다. 이런 거는 누가 지금 해주겠어. 이 시점이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해주겠냐고. 앵커 출동입니다. 불에 타 뼈대만 남은 건물 바깥으로 꽃다발이 놓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파티장 화재 희생자가 3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실종자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 조모 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보정과 수색을 동시에 하는 탓에 희생자 확인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신 훼손도 심해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 확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We've only been able to do 3 official notifications to families. So this is going very slow for us. 응원 연습에 한창이던 치어리더가 한순간 동작을 멈춥니다. 라커룸의 운동선수나 연구소의 직원도 시간이 멈춘 듯 꼼짝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마비되는 루게릭병 환자들의 불편을 알리는 마네킹 챌린지로 SNS를 타고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산타클로스 수백 명이 일제히 달려나갑니다. 그리스에서 열린 산타 달리기 자선 행사에 장애인과 어린이, 강아지까지 산타 복장을 한 참가자 1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Costano 3 canne πολύ ωραία. Ούτως ή άλλως. Πόσο μάλλον γιορτές, φιλανθρωπικό σκοπό. 참가비 12,000원은 전액 어린이 외상 환자 지원에 쓰입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뉴스판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종일 미세먼지가 말썽이었죠.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추워집니다. 서울, 경기 일부는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집니다.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옷차림 더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오늘보다 10도 정도 더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영상 3도로 7도가량 낮습니다.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불조심하시고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중부지방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또 남부지방도 낮 기온이 오늘보다 7, 8도 정도 내려간 수준입니다. 대체로 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모레부터 금요일 사이 곳곳에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또 이제는 대체로 아침에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추위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는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